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다문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가 넘는 사람들이 자신이 본래 태어난 나라를 떠나서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결혼해서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를 찾아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하고 잘 어울리고요. 또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첫 곡 인순입니다. 거위의 꿈.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다문화 합니다만은 정말 세계적으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는 다문화가 그냥 소수 인구가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모든 국가가 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국적분들이 같이 이제 어울려서 살기 네. 때문에 한국도 이제는 다문화 사회로 이제 진출한 지 한참 됐죠. 그렇죠. 네. 예.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다문화 가족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 저도 포함해서 네. 다문화 분들을 매일마다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는 다문화 하면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약간 네.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근데 예. 지금은 그냥 한번 돌아봐도 핸드폰에서 이렇게 리스트를 쭉 봐도 다양한 국가 출신들이 어머니를 볼 수도 있고 또 네. 이제 아이들. 예. 그래서 다문화는 이제는 저희한테 그냥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문화에 속하니까 우리 네. 동네분들도 저를 봤을 때 처음에는 중국에서 왔다. 네네. 그래서 다문화고 내리는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 그냥 엄마, 이웃. 예, 네. 이웃. 예. 그래서 태도가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전춘혜 교수님께서는 특히 또 다문화에 대한 강연을 많이 다니신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2013년도에 다문화 가정이란 단어를 그쯤에 이제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알았구나. 그래서 2013년도에 중국 그 이주 여성들과 아이들 중국어 교실 차리면서 다문화에 대한 나라의 정책이나 그리고 이 다문화에 관심 있는 한국 분들로부터 다문화를 소개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네. 벌써 올해가 11년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문화 이주 여성들 문제와 다문화 가정의 문제, 다문화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제 본인도 그런 고민 많이 하고 네. 주위도 고민 많이 하다 보니까 다문화 이주 여성을 같이 동아리도 만들고 협동조합도 만들고 뭐 학원도 운영하고 네. 이렇게 해서 요즘은 그런 강의 일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한국 생활을 어떻게 적응했냐. 그렇죠. 그리고 또 자녀 교육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네. 또 다문화인들은 대부분 이중언어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중언어 교육에서도 성공 사례가 있고 실패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이 다문화 가정 이중언어 교육에 어떻게 좀 더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을까.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요즘은 다문화 강연 일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론으로 공부하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전춘아 교수님은 또 실제로 자신이 다문화이기 때문에 네. 자신이 겪었던 얘기를 풀어놓으면 훨씬 더 이해와 공감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가 너무 약해서 네.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에 가서 등록을 하는데 원장님은 네네. 계속 웃었던 생각이 나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네. 지금 여기다 사인해라 하면 사인하고 그래서 그때의 공감과 그래서 그 시기에 내가 아이를 양육할 때 상당한 어려움과 네. 제가 한국 생활 적응할 때 어려움도 생각해보면 모든 다문화인들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들어온 분들이 이제 제가 겪었던 걸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생활을 어떻게 적응하고 한국말을 어떻게 배우고 네. 한국 생활의 불편한 점을 제가 어떻게 해소하면서 지금 즐겁게
살고 있는 거를 그냥 이제 선배가 후배에 알려주듯이 네. 잘 지금 서로 전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부모들이 이주를 하면서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 자녀 교육에 관한 게 아무래도 제일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 다문화 인원수가 이전에는 그 2000 통계를 보니까 2022년도 다문화 학생 약 16만 8천 명 정도가 이미 됐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초중 고교 학생 수가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문화 초중고 학생 수는 늘어나고 매년마다 있으니까.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보니까 통계 보니까 2020년도는 14만 7천만 명, 그럼 2021년도에 16만 명, 2022년도에 16만 8천 명. 그래서 학교에서는 다문화 학생 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뭐 30% 차지를 한다. 어떤 특수한 학교는 상당수가 다문화 학생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이 그 계속 늘어난 추세의 다문화 아이들 어떻게 글로벌 인재로 교육을 할까? 그리고 한국어 교육과 이전에는 그냥 언어 교육만 비중을 뒀다면 지금은 네. 고등학교에서 더 고등교 대학 교육을 가는 데 예,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첫 번째로는 학교에서 교사분들이 네.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번 달에 25일 또 강의 일을 받은 것이 전국에 있는 한국어 교육, 그러니까 다문화 아이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 워크숍에 초대받아서 강의를 나눴는데 네. 주로 이제 이분들의 관심사가 이 아이들의 어머님들이 집에서 어떻게 지금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마인드가 네. 어떻게 적응했고,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을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본받아서 이분들도 이전에 그냥 일방적으로 했던 한국어 교육을 집과 같이 어울려서 교육할 수 있게, 그래서 한국 생활, 이주 여성 한국 생활 적응기와 네. 자녀 교육. 그래서 또 다음 달에는 똑같이 이제 한국어 교육하시는 분들은 주로 학교에서 다문화 담당 교사분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은 자녀 교육과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해서 그렇죠.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해서 저도 지금 옆에 분들한테 계속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경험을 공유하셔야 또 한 네. 풍부한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전에는 우리가 어머니들끼리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겠다. 네.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한국어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지금은 집과 학교가 같이 한국어 교육과 이중 언어 교육을 같이 네. 좀 해보자 하는 이 마인드 자체가 저 다문화의 가족인 그 엄마로서 너무나 좋은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글로벌 네.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서 굉장히 필요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예. 다문화 자녀들의 교육을 잘 하려면은 부모는 물론입니다만은 학교와 교사와 사회가 진짜 한꺼번에 같은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문화 교육을 가정에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네.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사실 이 문제가 그냥 한국어 문제뿐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막상 학교 들어가면 다문화에 대한 정체성, 아이가 나이가 있을수록 네. 이 자신감이라든지 정체성 혼란이라든지, 그리고 아직까지는 다문화가 한국에서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많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 하락되고 또 고등교육에서 엄마들이 입시 교육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아이의 진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다문화 인원수가 한국 학생과 비슷한데 대학교 진학률이 한국은 한국 학생들 75% 넘었는데 다문화인들은 지금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높여야 되거든요. 네. 이것 그래야 저희들 다문화 인재들이 그렇죠.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요. 육성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나라에서 지금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면서 나도 뭔가를 좀 네.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께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도 열심히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행복우체통 어떤 편지가 들어와 있을까요? 중국 길림성 도문시 손홍범 씨. 황혼의 행복이란 글입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교원 사업을 충실하게 마치고 정년 퇴직한 지도 오래다. 행운스럽게 우연히 이름난 작가로부터 글짓기를 즐겨보라는 간곡한 권고가 있었다. 우선 간단한 글, 시조 짓기부터 배우기로 하였다. 옛사람의 지혜와 글재주에 탐복하면서 명인들의 시조를 읽고 외우고 하는 가운데
점차 미립이 트기 시작했다. 시조는 말 그대로 간단해서 나 같은 황혼 인생에는 안성맞춤이었다. 내용 배비 방식도 또 중국 당조 때의 율시와 똑같아서 원래부터 당시에 흥미를 갖고 있는 나에게는 아주 익숙한 것이었다. 마지막 장이 관건이다. 남다른 표현법, 특이한 느낌, 독특한 견해, 기이한 주장으로 읽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완성이라 하겠다. 한동안 연습을 했더니 이젠 제법 즐길만 하다. 매일같이 평범하게 지내던 예사로운 일상생활에서도 시감이 생기고 늘 보아서 눈에 익은 사물도 다시금 돌아보며 시를 더듬어 보려니까 참 기분이 난다. 마누라가 이제 날씨가 더워졌다며 두터운 옷은 죄다 치워두잔다. 자연스럽게 한수 지어졌다. 마누라는 나에게 엄지손을 내밀어 보였다. 자기야 무슨 일로 갑자기 차가웠지. 미안해. 나도 몰래 괜시리 골이 났어. 괜찮아. 삼복간에도 추운 날 있을라니. 서쪽 하늘엔 저녁 노을 빨갛다. 가을 단풍도 붉게 불타지 않았던가. 똑같은 빨간색이 머리를 스친다. 서럽다 노을 타고 하루가 넘어가고 애답다 단풍 위로 한 해가 도망간다. 세월아 가겠거들랑 나만 두고 가려마. 나의 이름은 아버지께서 고르고 골라 지어준 것이란다. 그 이름 덕이랄까? 지난해 세월 무단히도 견뎌왔다. 산 같은 기대 담아 내 이름 지었다오. 다정히 부르시며 내 삶을 지켰다오. 소중히 간직할게요. 아버님의 금 선물. 나는 피천득 선생의 명함을 대단히 좋아한다. 무슨 일이나 1000번 거듭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이라고 알고 싶다. 나도 시조를 천수를 바라고 짓고 지으면 선생님처럼 책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꿈도 꾸어본다. 이미 적지 않게 지어냈고 덜어는 신문과 간행물에 실리기도 했다. 그렇다. 희망을 가지고 흥취가 있는 일을 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리라. 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퇴직한 후에 시조를 배워서 쓰기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제 퇴직하시고 뭐랄까 좀 제2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글쓰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 주위에 그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퇴직하시니까 글쓰기를 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제 시를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 위챗에 그리고 한국에도 아시는 그 페이스북에다가 네네. 자기 시를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이 시인 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다 호를 쓰고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근데 정기적으로 계속 같은 호가 올라오니까 네.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시를 그냥 좋아서 조금 읽다가 퇴직하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권유를 받아서 시를 써도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책도 냈거든요. 네. 근데 생신에 책을 시로 내니까 너무나 고급스럽고 그렇죠. 왠지 기념도 되고요. 네, 그냥 이제 출판 기념 회의자 막상 가봤더니 팔순 잔치 뭐 이렇게 된. 그런데 잔치 느낌보다는 사람들이 다 한 손에 시 관련되는 그 책을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은 저자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어떤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 존경스럽기도 하고 저도 이제 약간 나도 저런 재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늘 뭐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글쓰기에는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생각보다 시는 또 이게 시마다 또 시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저희는 산문시 같은 거는 막 조금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운율을 맞추는 시죠. 운을 맞추는 뭐 당시라든지 뭐 이렇게 그 규격이 있는 시 있잖아요. 한시라든지 이거는 어느 정도 내공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뭐 아내를 위해서 시조도 쓰셨고 붉은 노을 보면서 쓰셨고 또 자신의 이름을 지어준 아버님을 위해서 또 시조도 쓰셨는데
하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보니까 참 의미가 깊죠. 그리고 보니까 그냥 자기가 좋아해서 시를 썼는데 네. 나중에는 이 시가 많은 사람 인정을 받고 나니까 신문과 간행문 실리기도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그 시집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요. 기대가. 시조집을 한번 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퇴직해서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고민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네. 글쓰기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운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다가 뭐 무릎 다치거나 뭐 어깨 네네네. 다치는데 이 글쓰기는 하면 할수록 치매 예방되겠죠. 그리고 계속 고민을 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하니까 네.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퇴직할 때 네. 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글을 봐야 되겠네요. 예. 황혼의 행복은 이제 시조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를 하나 이렇게 딱 정해서 가지시면은 네. 그것도 참 큰 행복이죠. 저는 보니까 퇴직하기 전에 직전에 시작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젊었을 때 꾸준하게 하다가 본격적으로 퇴직 직전에 본격적으로 하면서 방향을 잡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퇴직하면서 이미 프로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요즘은 그 고민 계속 하고 있어요. 어느 길. 근데 갈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게 갑자기 또 막 이것저것 생기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 네. 보면 왠지 난 노래를 배워야 되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며칠 전에 피아노 연주를 봤는데 네. 피아노가 또 그렇게 하고 싶고 이게 지금 욕심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네. 우리 중국 동포분들도 이렇게 퇴직하시고 나서 어떤 취미 생활이 자신의 생활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죠? 저는 어머님께서 지금 중국에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님은 노래 교실 다니고 또 여러 개 네네. 교실 다니는데 정말 그걸 학교처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희 남동생 와이프 어머님께서 네. 자주 우리 집 놀러 오는데 그분은 노래 교실 다니지, 교회 다양한 행사 다니지, 네. 그리고 카페에서 바리스타를 배워가지고 이분은 제가 볼 때 하루에 본인을 필요한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지금 7순 정도 연세가 거의 됐을 것 같은데 네.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카페에서 그렇게 열심히 예. 봉사하는 걸 보면 우리 엄마가 그런 거 저분은 같은 거의 조금 나이가 크게 차이 안 네네. 나는데 너무 부럽다고. 오. 앉아있는데 여기저기서 전화 오고 네네. 핸드폰도 보고 메시지도 보내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냥 노래교실 갔다가 조용하게 들어오니까 이제 지금부터 나도 뭐 해야 되겠다. 네,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한 가지 좋아하시는 일 꾸준히 하시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나의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들 잘 해서 네.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도 우리가 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 사실 뭐 나이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하춘화의 노래입니다. 나이야.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화룡시 최은진 학생이 보내온 약속이란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은진아, 우리 일본 식품 사러 갈까? 네? 정말요? 우리 아빠가 최고! 나는 약속을 지킨 아빠에게 엄지손가락을 내들었다.
며칠 전부터 나는 친구들이 산 놀기도 하고 먹을 수 있는 일본 식품을 보면서 아빠를 졸라 사기로 마음먹었다. 엄마한테 부탁하면 다 큰애가 무슨 놀이냐며 단번에 거절당할 것이 불보듯 뻔하니까 아빠는 여태껏 한 번도 내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다. 나와의 약속은 무조건 지키는 아빠의 철같은 원칙이다. 아마 하늘의 별도 따오라면 따오는 그럴듯한 흉내도 낼 아빠이다. 그래서 내 마음속 아빠는 언제나 짱이다. 우리 화령 시내에서 유일하게 일본 식품을 파는 슈퍼에 도착한 나는 아빠의 눈치를 살피며 하나를 골랐다. 그런데 아빠는 사고 싶은 걸 더 고르란다. 나는 얼싸 좋다고 염치를 불구하고 5개나 샀다. 슈퍼를 나서며 시간을 보니 글짓기 학원에 갈 시간이 다 되었다. 나는 학원에 늦어서 아빠 차를 타고 부랴부랴 학원으로 갔다. 학원 친구들은 벌써 조용히 앉아 독서를 하고 있었다. 아차! 이 정신 봐. 급히 차에서 내리느라 아빠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았구나. 걸상을 찾아 앉았지만 선생님이 강의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평시 같으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겠는데 말이야. 집에 가서 일본 식품을 가지고 놀다가 먹으면 엄마가 이상한 눈길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이런저런 잡생각에 빠졌다. 은진 학생, 지난주에 갖고 오라던 잡지는 갖고 왔나요?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가방부터 뒤졌다. 아무리 찾아봐도 깜빡 잊고 잡지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선생님, 잡지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혀 아래 소리로 중얼거린 나를 보면서 선생님은 또 따지지 않고 자신이 보던 꽃동산 잡지 한 권을 건네주었다. 아빠는 나와 한 약속을 꼭꼭 지키는데 나는 선생님과 한 약속을 오늘도 지키지 못했다. 덤벙거리는 성격도 있지만 약속을 꼭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 준비물은 학원에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빠가 슈퍼에 가자니 그냥 가방을 딸랑 메고 나온 내 잘못이다. 아빠의 훌륭한 딸이 되기 위해선 작은 약속이라 꼭꼭 지키는 습성을 길러야겠다. 오늘의 독후감도 약속에 관한 내용으로 쓰기 시작했다. 네. 좋은 경험을 글로 써서 보내줬습니다. 사실 이렇게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막 하게 됐을 때는 덤벙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것밖에 생각 안 하니까 그냥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것만 해도 잘한 것 같긴 네. 합니다. 최은진 학생의 아빠는 뭐 여느 아빠랑 다 똑같이 정말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아빠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아빠들은 웬만하면 안 되라는 얘기보다는 네. 다 들어주려고 다 들어주죠. 노력하는데 저는 여기 좀 감동받은 거는 약속을 꼭꼭 지키는 아빠라고 하는데 사실 네. 저희는 본인 아니게 어떤 일이 생기면 먼저 아이들 약속을 어쩔 수 없이 취소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걸 생각하면 어릴 때 정말 많이 부르면 조금 잠깐만 기다려 아니면 그렇죠. 놀러 가기로 했는데 오늘 일 있으니까 다음날 가자. 네. 이거를 굉장히 쉽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글 속에서 아빠는 약속을 꼭 지킨다. 그래서 나도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약속을 굉장히 많이 어긴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일을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와의 약속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안 지키고 그런 적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보고 약속을 꼭 지켜라 이 말 네. 하기 전에 나를 반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약속을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 동북 삼성에 일본 식품을 파는 이게 마트가 또 따로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식품점도 굉장히 많지만 네. 또 일본으로 이제 그 유학 가거나 일본에 살다 온 분들은 일본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게를 슈퍼처럼 해가지고 먹는 네. 것부터 입는 거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갖다 놓죠. 예. 네. 뭘 샀을까 참 궁금하기도 하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최은진 학생 약속을 꼭 지키는 습관 어릴 때부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백지영이 불러주는 약속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눈에 흐르던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동포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함께 듣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극장을 방문해서 동포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다면서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5월 30일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고려극장을 방문해서 현지 고려인 동포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요,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후손인 박다지아나 독립유공자 후손회 회장, 그리고 황운정 지사의 아들인 박마희 선생을 비롯했어요.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또 고려인 협회, 고려일보, 고려극장 관계자들이 이제 이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박 장관은요, 올해로 창립 91주년을 맞는 고려극장이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를 대표하는 공연 단체로서 우리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구심 역할을 해왔다라고 격려를 했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고려극장 무대 설비 기정식도 진행했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우리 정부는 고려극장에 낡은 음향, 조명을 교체하는데 94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원화로 한 13억 원 정도를 앞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박 장관은 이날 올해로 창간 100주년이 되는 고려일보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동포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도 가졌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궁금하네요. 예, 우리 여기에 지금 카자흐스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인들과 또 한인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박 장관은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내 우리나라의 최대 교육국이며 또 우리나라의 첫 번째 1위 투자국이 될 만큼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확대된 데에는 바로 우리 동포와 또 우리 기업인들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를 하고요. 네. 그동안의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준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어서 박 장관은 세계 9위의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광물 자원을 가진 카자흐스탄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또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속에 우리 기업의 새로운 활동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카자흐스탄과 플랜트, 공급망 그리고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이 중앙아시아 여타 4개국 교역액 합계가 27억 불이거든요. 거기에 네. 비해서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교역액은 65억 불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2년 작년까지 한국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액 누계가 41억 불입니다. 네. 그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에서 차지한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박 장관은 이날 6월 5일 날 재동포청 출범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맞춤형 재동포 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신속한 영사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동포 사회의 근익 신장을 위해서 더욱 매진하겠다라는 뜻도 더불어 밝혔습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은요, 또 한인 대표들도 입을 모아서 애로사항을 호소를 했는데요. 네. 무엇이냐면은 카자흐스탄의 이 물류가 굉장히 좀 지금 현재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류가 통관이 좀 적체 현상이 아주 심한데요. 여기에 대한 기업 활동이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호소를 했습니다. 해결해 달라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을 경유해서 한국 제품이 여기에 들어올 경우에는 평균 6개월 이상의 소요가 됩니다. 40피트 컨테이너 같은 컨테이너 기준으로 하면은 물류비가요, 한 8,000달러가 컨테이너 하나당 8,000달러가 넘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70만 원 정도를 상회하는 그런 물류비용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또 최근에 한중 관계가 좀 냉각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나 또는 러시아 철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중앙아시아 물류 상황이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데
또 비용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현지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날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범정부적 차원에서 네네. 이걸 좀 마련해 달라고 이날 이 간담회에서 동포 그리고 한인 대표들이 호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 장관은 이번에 카자흐스탄 방문 기간 중에 카자흐스탄의 외교부 장관 그리고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그 회담을 통해서 우리 기업 활동과 교민 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 자원봉사자들이 노인정을 찾아서 자원봉사를 했다는 훈훈한 소식이 오늘 첫 번째로 들어와 있네요. 네, 최근 시한인회가 운영하는 노인정 할머니들을 모시고 고르메 월드 스포츠 관광 단계를 방문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에 오른 어르신들은 이날 야외에서 몹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양식 그네도 타고 체육도 하였습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가져온 반찬을 맛있게 나눠 드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6월 1일 국제 어린이 보호의 날 소식도 있군요. 지난 6월 1일은 국제 어린이 보호의 날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날 수많은 행사들이 펼쳐진 가운데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회 자원봉사자들이 트로이스크 고아원 아이 13명을 위해 즐거운 이벤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는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 중 장애아도 있고 병이 걸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한인회 회원들이 이 아이들에게 유즈노사할린스크 메가비료스카 쇼핑몰에 있는 놀이기구도 태워주고 어린이 놀이터에서 같이 놀아주고 점심도 대접했습니다. 또한 사할린 한인 시한인회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달달한 선물 세트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진심 어린 기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시한인회 측이 전했습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 그곳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요. 노인정의 할머니들을 모시고 스포츠 관광 단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이날 한국 노래도 부르고 또 춤도 추고요. 양식 그네도 타시고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가져온 음식을 맛있게 나누어 드셨다고 하네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자원봉사자들이 6월 1일 국제 어린이 보호의 날을 맞으면서 트로이츠코의 고아원을 방문해서요. 즐거운 이벤트 행사도 가졌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놀이기구도 태워주고요. 어린이 놀이터에서 같이 놀아주고 점심도 함께 하면서 또 사할린 한인회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달달한 선물 세트도 전했다는 그래서 아주 기쁜 시간을 함께 했다는 사할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이에요. 방자야. 한마당. 여봐라 방자야. 예예 도련님. 저게 무엇이더냐? 뭐 말입니까? 저것 말이다. 저기 있는 것은 광안루 아닙니까? 광안루는 나도 안다 이 녀석아. 그럼 뭘 말하는 것입니까요? 광안루에서 저것 타는 저 이쁜 처자가 니놈 눈엔 안 보인단 말이더니. 제가 아니고 저 이쁜 처자요? 그래, 저 이쁜 처자 말이다. 저기 치맛자락을 휘날리면서 이것을 타고 있는 이가 나비더냐 천사더냐? 나비도 천사도 아니고
춘향이옵니다. 춘향이? 예, 월매달 춘향이요. 호라, 방자 네가 가서 이것 하고 있는 춘향이 좀 불러와야겠다. 왜? 제가 불러서는 안 올걸요? 왜 안 돼? 그럼 어찌 해야 온단 말이니? 도련님이 직접 가서 만나세요. 뭐시라? 같이 이것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고 그러는 거죠. 내가 이것을 어찌 탄단 말이더냐? 그러면 춘향이 못 만나는 거죠. 안 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서 가자. 어딜요? 어디긴 어디야? 춘향이한테 가야지. 가자, 얼른 와. 광안루에서 이것을 타고 있는 춘향이한테 이도령이 반한 것 같죠. 그러게요. 방자한테 춘향이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방자가 직접 가서 만나라고 하죠. 네, 춘향이가 타고 있다는 이것은 여성들이 하는 대표적인 민속놀이 중 하나인데요. 요즘에는 놀이터에도 이것이 놀이기구로 배치돼 있죠. 한자어로는 이것을 반석희, 추천이라고 하는데 우리말에 이것은 지방에 따라서 근대, 군대, 근의, 군디, 근의, 군의, 그리, 구리 등 여러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큰 나뭇가지나 두 기둥 위에다가 나무를 가로질러 두 줄을 맨 뒤 줄 아래에 발판을 걸쳐놓고 거기에 올라앉거나 서서 몸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놀이입니다. 남자들의 씨름과 함께 단오 때 하는 대표적인 민속놀이인데요.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전국적인 놀이입니다. 이것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는데요. 이것의 풍속이 우리나라 문헌에 최초로 보이는 것은 고려사 열전인데요. 거기에 보면 단오절에 충원이 이것 뛰기를 백정 동궁에 베풀고 문무 4품 이상을 초청하여 연회를 사흘 동안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고려시대에 호화스럽게 성행했다고 하는데 조선시대에서는 민간에서 더욱 성행했다고 합니다. 열양 세시기 단오조에 보면 남녀로서 연소한 자들이 그네뛰기를 하는데 서울이나 시골이나 다 같지만 평안도 지방이 더욱 심하여 고운 옷과 좋은 음식으로 서로 모여 즐기는 것이 설날과 대략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오 때는 이것 뛰기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나갈게요. 춘향아! 이것은 우리나라의 민속놀이의 한 종류인데요. 놀이기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큰 나뭇가지나 두 기둥 사이로 가로지른 막대에다 두 가닥에 줄을 맨 후 여기에 올라서서 앞뒤로 몸을 움직이면서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놀이인데요. 그래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그네. 그 그네래요. 2번 기차. 기차래요. 3번 자전거. 자전거래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박성광, 배아경이었습니다. 춘향이 찾으러 가자. 하기는 저도 어렸을 때요, 이것을 많이 하면서 놀았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큰 나뭇가지에다 줄을 매서 이것을 하면서 놀았는데요. 특히 4월 초파일을 전후로 5월 단오 때까지 약 한 달 정도 이것을 많이 합니다. 단오날에는 이것 대회를 열기도 하는데요. 예전에는 여성들이 주로 이것을 했다면 요즘에는 남녀노소 다 이것을 즐깁니다. 특히 놀이터에 가면은 아이들이 이걸 하면서 노는 걸 자주 볼 수 있죠. 동포 여러분께서는 단오 때면 이것을 하던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것이나 또 단오에 대한 추억도 많으실 것 같아요. 행복우체통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에 고려인 벼재배 영웅인 김만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벼재배 방법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이제 제자들에게까지 벼재배 기술이 이어졌는데요. 이 제자들이 농사를 잘 지은 덕분에 고등 수확 분조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6개에서 뭐 11개까지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처음에는 당연히 1개였고요. 네. 당연히 뭐 그 분조장이 1개의 분조를 지도하니까 당연히 1개밖에 아니었죠. 그렇죠. 그런데 벼재배에 크게 성공하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김만삼의 그 영농법, 과학 영농법을 듣고 싶고 알고 싶고 스스로 제자가 되고 지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래서 수가 점점 늘어가지고 6개, 8개, 11개까지 늘었죠.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네. 특히 또 여자분들까지 있어서 여자들도 모자란 노동력을 함께 합치면서 열심히 벼재배를 했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지도한 분조는 벼재배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것은 그 여러 가지 그 통계 숫자가 있는데, 네.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벼재배지가 소련에서 1956년에 네. 9,500헥타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1972년에 46만 2천 헥타로 늘었고요. 예. 그런데 당시에 이 벼재배지의 대부분은 카자흐스탄이 대부분이었고 우즈베키스탄의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 카자흐스탄 재배지를 보면 2만 9천 헥타였는데 1972년에는 46만 헥타 이상. 그러니까 당시 1972년 통계를 보면 그야말로 소련 전체에서 재배하는 벼재배지의 거의 대부분을 카자흐스탄에서 차지할 정도로. 네. 그런데 이것은 김만삼의 그 벼재배 성공으로 널리 퍼져나가면서 일어난 현상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정말 김만삼의 그 탁월한 영농 지도자에 의해서 네. 소련의 어떤 알곡 생산량이 크게 늘고 벼재배 지형 자체가 바뀌고 소련의 알곡의 정책이 바뀌고 처음에는 벼재배를 적절하게 크게 생각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벼재배로서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하니까 소련에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다른 개간지도 개간을 해서 벼재배 농장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정도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지요. 네. 그럼 당연히 그 제자들 중에도 노력 영웅 칭호를 받은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당연히 많이 생겼죠. 제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이번 5월 하순에 네. 김만삼의 손자와 증손녀가 사실은 저희 월곡고려문화관에서 올해 초부터 4월부터 벼재배 사회주의 노동 영웅 김만삼 특별전 전시를 열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런데 김만삼의 증손녀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찾아오겠다. 네네네. 그래서 실제 찾아왔는데 김만삼의 이 손자는 여기에 사는 분이 아니라 지금 사할린에 살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그분은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소련 러시아와 우리가 지금 외교 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비행기 직항로도 다 끊겼거든요. 그렇죠. 국내로 들어오려면 굉장히 여러 경로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예.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그 손자가 찾아와서 증손녀와 함께 여기 찾아와서 그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전시된 것을 보고 네. 정말 감동스러워서 네네. 몇 번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또 보고 이렇게 갔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예.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렇듯이 아까 지금 여담이었는데 이제 김만삼 제자들 중에도 1949년 5월 20일에 한꺼번에 11명이 그 선봉고로제에서 노동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 김만삼의 아들 그 김홍빈은 선봉조합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그 외에 장금철이나 농업기사장 그 외에는 대부분이 김만삼의 제자로서 분조를 지도했던 분조장들 이분들 통합해서 11명이 사회주의 노동영웅을 칭호를 받았습니다. 네. 자, 오늘 고려인 이야기 시간에는 고려인 벼재배 영웅인 김만삼의
제자들에 관한 얘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진의 노래 막걸리 한 잔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